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술 강사 라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3회차 첫 번째 보건 자료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강의는 그중 1과목 기계제도 및 설계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준비되었으면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테이퍼 문제입니다. 테이퍼 문제는 작년부터 많은 분들에게 출제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테이퍼의 의미만 알고 계신다면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테이퍼는 점점 가늘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말로 이렇게 D1에서 D2로 가늘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테이퍼의 경우에는 지문에서 주어진 것처럼 얼만큼의 치수로 가늘어지는지를 표현해 주게 되는데, 이 치수를 이용해서 L 부분의 길이나 D1 또는 D2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될 수 있습니다. 테이퍼 유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길이가 L이라는 부분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때 분자에 오는 값을 한쪽 치수 알파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테이퍼는 L분의 알파가 아니라 위쪽 아래쪽 모두를 고려한 이 알파 값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계산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비례식 한번 세워보시면 1대 10이라는 말은 이 알파, 즉 D1-D2 값으로 1만큼 줄어들 때 길이가 10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그럼 1대 10은 100-D2 대 120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비례식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D2 값 찾아주시면 88mm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테이퍼는 L분의 알파가 아니라 L분의 2알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면 제작 과정에서 선들이 겹치는 경우에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겹치는 선의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고, 외우는 방법을 한 번만 익혀두시면 충분히 쉽게 문제를 맞추실 수 있는 유형입니다. 먼저 우선순위 정리 한번 해보면 외형선이 가장 우선이 될 거고요.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마지막 치수보조선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져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외우는 팁은 각 선들의 첫 글자를 따서 외숨절 중무치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억지스러워 남기는 지양하는 편이긴 한데 생각보다 잘 외워지더라고요. 항목이 많이 없어서 외우는 게 어렵진 않고, 왠지 라임 때문인지 한 10번만 되뇌다 보면 입에 착 달라붙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외숨절 중무치 생각하시면서 보기 찾아보면 가장 우선시되는 외형선은 보기에서 없고, 그 다음이 숨은선이니까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는 그림에서 도시한 기어는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해당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헬리컬 기어구나 라고 선택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외접 헬리컬 기어의 경우에는 입줄 방향을 나타내는 이 사선을 가는 이점세선 3개를 이용해서 표현해준다. 이 부분도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시험에 출제된 이력이 있는 유형이고요.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홀, 키슬롯, 포켓 등을 라이브러리에 맞추어 놓고 필요시에 치수를 변환시켜서 단품 설계에 사용하는 모델링 방식은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처음 이런 유형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솔리드 모델링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특징 형상 모델링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징 형상 모델링 기법은 모델링 기법 중에서 설계자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형상들을 라이브러리화 시켜놓거나 툴을 이용해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아직 조금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어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왼쪽처럼 직접 형상과 치수를 통해서 기어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처럼 기어 설계 툴을 이용해서 설계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결과물의 형상을 비교했을 때는 똑같은 기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왼쪽은 단순한 기어를 형상을 한 어떠한 도형이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설계 툴로 설계한 모델링은 모듈, 압력각, 치수 등등이 얼마로 주어진 기어이구나 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후 해석이나 수정에 훨씬 수월해질 수 있겠죠. 이런 특징 형상 모델링은 지문에서 주어진 것처럼 자주 설계되는 부분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 문제는 MMS 기호 해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는 MMS 기호의 작성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위치는 해당 문제 설명드리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서 좀 더 다양한 유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MMS를 이용한 치수 해석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MMS가 뭔지 개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MMS, 맥시멈 머티리얼 사이즈의 약자로 기호로는 동그라미 안에 M자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MMS 기호는 기하공차에서 가운데 치수 부분의 오른쪽에 기입을 해주는데, 도면에 그려진 부품이 가능한 최대 부피가 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치수 24에 0.2mm 치수 공차가 주어져 있고 우측 상단에 0.1 MMS 직각도 공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MMS는 도면에 그려진 부품이 가능한 최대 부피 상태가 된 방식을 의미하는데, 그럼 축의 경우에는 가장 두꺼워질 때가 가장 최대 부피가 될 거니까 24에 치수공차 0.2를 더해준 24.2가 MMS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기하공차에 직각도 0.1의 공차값이 주어지긴 했는데, 이 치수값 뒤에 MMS 기호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MMS 기호가 붙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니까, 최대 치수, 즉 MMS 치수일 때 직각도 공차 허용값은 0.1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만약 치수가 24.00이 나왔다면 직각도 공차는 0.1이 아니라 0.3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23.8까지 축치수가 줄어든다면 직각도 공차는 0.5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효치수는 또 어떤 부분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실효치수는 구멍과 축이 가장 빡빡하게 결합될 때의 치수를 의미하고, 축은 실효치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고 구멍은 실효치수값보다 커야 된다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립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개념들을 종합해서 축의 실효치수를 구해보면, 축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상태 MMS 값은 20.2가 될 거고, 여기에 직각도 0.1을 더해주면 실효치수는 20.3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최소 젬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최소 젬세라는 말은 끼워지는 부분의 치수 부족값이 가장 작은 경우를 의미하니까 최소 젬세가 되기 위해서는 구멍과 축의 차이값이 가장 작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구멍은 가장 큰 값을 가질 때와 축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축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는 50.034이고 구멍이 가장 큰 값을 가질 때는 50.025니까 두 값을 빼서 구해보시면 0.009 해서 답 1번 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그래픽의 기본 요소 중에서 3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선은 3차원에 해당하지 않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답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가공 방법의 기호 중에서 주조의 기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공 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는 매차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골 유형 중 하나입니다. 오른쪽 표 한번 보시면 가공별로 다양한 약코드를 표현해 두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주조는 캐스팅에 첫 글자를 따서 C라고 표기해 준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표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시험에 실제로 출제됐었던 부분들이니까 해당 부분까지 참고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재료의 기호들을 물어보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제 유형도 여덟 번째 문제처럼 거의 매회차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오른쪽 표 보시면 다양한 재료들에 대한 기호가 주어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스테인리스 강은 STS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0번째 문제는 용접 기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용접 기호는 오른쪽 표 한번 보시면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시선에서 위쪽 실선 부분의 가공 방법을 표기하면 화살표 부분의 가공을 하라는 의미가 되고, 아래쪽 점선 부분의 가공 방법을 표시하면 화살표 반대편에 가공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화살표 방향에서 가공을 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답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용접 문제는 지금처럼 방향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목 두께나 다리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도 종종 출제되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절반 넘게 왔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8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인데 가공 방법 기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부분들은 특수가공에 대한 부분들이고 교재에는 따로 표현해 두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기 참고해서 정답 찾아주시면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2번부터는 기계요소 설계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2번은 다음과 같이 정보값들이 주어졌을 때 베어링의 수명은 얼마인가 하고 물었어요. 구름 베어링의 수명은 수명을 시간으로 표현하는 LH 값과 회전수로 표현하는 LN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수명 시간을 물어봤죠. 수명 시간 LH는 60 곱하기 회전수 N분의 수명 회전수 LN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격 수명 LN 값은 해당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고 한번 구해보시면 4096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위에다 넣고 LH 값 구해주시면 17066시간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13번 문제는 무침키 응력 해석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보값들이 주어졌을 때 전단과 압축을 고려해서 무침키의 길이를 설계하라 라고 물었습니다. 키의 전단 응력은 BLD 분의 2T로 구할 수 있고 압축 응력은 HLD 분의 4T로 구할 수 있었죠.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는 이론 시간에 설명 다 드렸으니까 생략할 거고요. 전단 응력을 고려했을 때 L값을 구해보면 34.3mm라고 나올 거고 압축 응력을 고려했을 때 L값을 구해보면 48.05mm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응력 설계는 가장 큰 응력을 버틸 수 있도록 응력 설계를 해야 되니까 답은 4번 48.1mm 해주시면 되겠네요. 14번 문제는 원추 마찰차에서 동력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조금 독특하게 나왔는데 우선 동력 H는 토크 T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로 구할 수 있고 토크 값은 다시 뮤Q 곱하기 2분의 D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압력 F는 접촉폭 B분의 힘 Q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우선 표현해 놓고 보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압력 F가 커지면 Q값이 커지게 될 거고 Q값이 커지면 동력 H값이 커지게 될 거니까 맞는 말이구나 할 수 있을 거고 2번 접촉폭도 B값이 커지면 Q값이 커지겠죠.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마찰계수가 커지면 마찬가지로 동력 H가 커질 거고 4번 접촉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원추 마찰차는 선압력으로 동력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접촉 길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럼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5번 나사에서 비틀링각과 리드각을 더한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사에서 비틀링각은 잘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한 번만 기억해 두시면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하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사 부분 공부하실 때 이런 전개도면 보신 적 있으시죠? 나사를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오른쪽 삼각형처럼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왼쪽 각이 리드각이라는 건 나사 단원을 공부해 보셨다면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부분, 윗부분이 바로 비틀링각이 될 거고요. 해당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리드각과 비틀링각을 더하면 무조건 90도가 될 거니까 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6번은 평벨트의 벨트 접촉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벨트 길이는 가마걸기 전동장치 단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외우고 계셔 주셔야 되고
정답 찾아보시면 답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나아갑니다. 17번부터는 유압기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7번은 유체가 외부로 새는 것을 막는 장치고 고정된 부품 사이를 막는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유체를 막는 실은 고정 부분에 사용되는 가스킷과 운동 부분에 사용되는 패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해당 문제는 고정된 부품에 사용하는 실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 가스켓 해주시면 되겠네요. 18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유압 회로에서 릴리프 밸브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 중 하나로 유압 회로에 걸리는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하나의 안전장치 밸브에 속합니다. 릴리프 밸브는 오른쪽 회로도에서 보시면 여기 부분이 릴리프 밸브에 속하는데 펌프에 의해서 유체가 흘러가게 되면 압력이 걸리게 될 거고요. 처음에는 릴리프 밸브가 막혀 있다가 릴리프 밸브에서 설정된 압력 이상이 올라가면 밸브가 열리면서 연결되어져 있는 탱크로 유체가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는 밸브 자체를 찾기만 하면 되니까 찾아보시면 1번 A 해주시면 되겠네요. 19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보값이 주어졌을 때 배관의 안찌름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체는 연속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유량 Q는 VA라는 공식이 성립해야 되고 주어진 정보값들 있으니까 넣고 D값 구해보시면 답은 1번 60mm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도 쉬운 기본 문제에 속하니까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1리터가 0.001 세제곱미터라는 부분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는 유압류에서 점도가 낮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죠. 유압류의 점도가 높을 경우에는 주로 배관 저항 증대로 기계 효율이 저하될 수 있고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점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밀 제어가 어려워지고 오일 누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겠죠. 보기 1번 보시면 배관 저항이 증대된다 라고 했는데 배관 저항 증가는 점도가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답은 1번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여기까지 해서 1과목 기계제도 및 설계 같이 해설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보건 문제는 크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거의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연습하시기에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정리 잘 해주셨을 거라 믿고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2과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